시비를 가리는 기준에 달려있을 뿐이다. 한비자가 태어난 나라 한 나라 중에 작은 나라이고 약한 나라였는데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체급이 작아도 시비를 명확히 가리고 법치가 분명하면 나라가 어떤 뭐 일이나 호랑이, 늑대 같은 그런 강대국 못 돼도 고슴도치처럼 맹수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얕보지 못한 나라는 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오늘은 한비자 사상이 만들어진 어떤 지정학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정치적인 환경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인문학의 생명, 힐링과 위로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고온한 정신의 출입, 뭐 고온한 정신의 어떤 뭐 그런 걸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담 중론, 힐링과 위로가 인문학의 생명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의 생명은 딱 두 가지로 그냥 간단히 통째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건 것 같습니다. 시선의 고유함, 오답일지라도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시선, 그래서 시선의 직립과 자립, 이것이 인문학이 추구하는 절반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건 것 같아요. 통찰력, 해부하는 힘. 통찰력이 무엇이지요? 짧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직과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입니다. 근데 내가 발전해 나가고 생존해 나가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떤 게 필요해요? 문제를 장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지요. 근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 둘러싼 조건, 우리 조직을 둘러싼 조건들, 문제를 둘러싼 조건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장악을 해야 될 것이며 뿌리부터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이면까지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는 이런 조건들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맥락,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형성이 되었는가? 이렇게 눈앞의 조건들, 문제를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배경, 맥락에서부터 살펴보고 함께 보려고 하면 어떤 문제를 장악할 수 있는 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 단순히 답 정도가 아니라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커진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땐 통찰력, 통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역시 배경과 맥락, 그것과 함께 사태와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선의 고유함, 생각의 자립이 절반이라면 나머지는 통찰력이 이 문학이 추구하는 목적인데 한비자 사상, 이렇다, 법을 이야기했다, 해를 이야기했다,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과 맥락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한비자의 생각이 만들어지었는지 한번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 그 중국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면 유럽의 지도랑 비슷하지요? 그지요? 네, 유럽의 지도랑 유사한 게 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요, 그 지식인들이 내빼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자, 스피노자나 뭐 루소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한 나라에 죽은 거 아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 권력이 날 탄압할 것 같으면 도망가고 내빼고 다른 나라로 망명가고 그랬지요. 이렇게 나라가 여럿이 있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지식인들을 살려고 하는 판매자도 여럿이고, 지식인들 구매자도 여럿이고, 또 내가 핍박받고 탄압받으면 딴 나라로 도망갈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자기 사상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었는데, 이때가 유럽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고가 안 된다. 한국 사람들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 아니면 줄 세우기, 아니면 주의식과 암기식 교육, 아니면 북쪽에 막혀있는 지정학적인 환경?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또 어디죠? 스페인, 포르투갈, 루마니아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쟤는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쟤는 원래 저런 놈들이야.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역동적이고 다양한 외교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미국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아니면 중국과 아니면 북한과 한국, 북한과 남한 1대1, 한국과 1대1, 한국과 일본 1대1 맞짱 어떤 주적 개념으로 그 세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경직된 사고, 유연한 사고가 특히 유연한 사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가 여럿이 있고 쪼개져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역동적인 외교적인 경험이 기억에 있다 보니까 어떤 유연하고 창의적인 게 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너무 약해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초원의 여러 나라들, 중앙아시아 나라들, 북조, 남조, 남중국, 북중국, 바다 건너 일본, 밑에 가야, 신라, 백제.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외교 채널들을 열어놓고 교류를 했는데 그래서 고구려는 굉장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하면 어떤 뭐랄까요? 뭐 무슨 뭐 민족주의적 감정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뭐 강성한 병영국가 어쩌고 많이 떠올리지만 고구려는 알고 보면 볼수록 어떤 다원성, 개방성, 다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득이 되면 뭐든지 취할 수 있는 실용주의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구려는 공부해볼수록 그런 측면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하면 어떤 민족주의라든가 강성함을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원성, 유연성, 민족주의가 아니라 탈민족주의, 포용적인 민족주의 그런 걸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 역사에서 어쨌든 고구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역동적인 외교전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공부할 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이 얘기를 보면서 제가 한비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비자가 태어나서 살았던 땅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한나라인데 한나라의 공자라서 성이 한씨고 한자인데 나중에 그 한유라는 육아에 대했던 스승하고 좀 헷갈릴까봐 한비자를 해버렸어요. 근데 자 여기가 한나라지요. 한나라가 어떻습니까? 예, 국토의 어디입니까? 중앙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 100년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상해로 가라고 합니다. 500년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여기 베이징으로 가라고 합니다. 명청의 그 수도였으니까 3000년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안으로 가야 됩니다. 5000년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합니까? 하남성, 허난성, 정주로 가보라고 합니다. 예, 낙양 그리고 아니면 조조가 그 개척한 수도가 어디지요? 허창이라고 하지요. 거기가 그리고 또 뭐죠? 숭산이 있고 소림사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남성이고 국토의 맨 중앙의 땅이에요. 근데 이런 겁니다. 원래는 중원은 중국에서도 가운데 요새를 치면 중국 허난성 거기만을 중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중원이라고 하는지 딱히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요? 그지요? 자, 중원이 원래 어떤 땅이냐? 은나라가 거기서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문명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 그리고 은나라가 망한 다음에 주나라가 취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00년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상해 가야 되지만 3000년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서안을 가야 되지만 5000년의 역사를 느끼고 싶으면 네가 하남성 정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국토 맨 중앙입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문명이 일구었고 이런저런 청동기라든가 갑골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그 꽃폈던 그런 곳인데 선망의 땅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요. 고난의 땅, 각축장, 힘들이 와서 부딪히는 장소가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굉장히 안 좋은 땅, 굉장히 위험한 땅, 열강들의 힘이 맞부딪히는 고난의 땅, 어쩔 수가 없어요. 밖으로는 외교를 잘해야 되고 안으로는 명확한 법치로 해서 질서를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런 땅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 고담, 중론, 어떤 한가한 이야기, 담론을 위한 담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어떤 한가함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당장 통할 수 있는 이야기, 당장 먹히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밖으로 나가서는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외교를 잘해야만이 그나마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여백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또 안으로는 뭘 잘해야 되느냐? 예, 명확한 법치로 해서 질서를 명확하게 잡아놓고 나라의 체급은 작지만 어떻게든 이 조직력으로서 유기적으로 군경을 일구어서 단단하게 밖으로 힘을 투사는 못해도 밖에 적들이 함부로 우리나라 먹지 못하게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중원이나 슈퍼스타들, 소진, 장이 그리고 오기, 상암 소진, 장이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혀 하나 가지고 합종연애 혀 하나 가지고 천하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한 사람들이지요. 자, 오기, 상암 뭐 하던 사람들이냐? 법으로서
개혁을 한 사람들, 법치를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인데 5기 상함, 2급, 오늘 다루려고 하는 한비자, 법치를 맡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외교의 신들은 다 중원이 낳은 사람들인데 중원이라는 환경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과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아까 그 하남성 우리는 괴물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여기도 좀 그런 겁니다. 자, 생존을 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착같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는 좋게 말하면 외교고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교는 내가 진실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뻥과 구라, 적당히 협잡도 해야 되는 게 외교인 겁니다. 그리고 일찍이 문명이 싹 트었던 가운데 땅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인구密도가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농민공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일을 하면서 허든 일을 하는데 도시 호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집 떠나면 다 도적되는 겁니다. 집 떠나서 허든 일 하고 막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험해지고 남한테 협잡이나 사기도 좀 치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남성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뭐가 있었냐면 거기 선전이라고 하나요? 신천이라고 하나요? 그 바로 앞에 거기다 이름을 누가 경찰 경찰 그쪽 경찰청 총국에서 커다란 건물 이런 것도 세워놨습니다. 허난성 사기꾼들을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허난성, 중국말로 허남성, 우리말로 하남성 출신 변호사들이 오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찍소리 무닥에 눌러놨는데 사기꾼, 도둑놈, 무슨 뒤통수 잘 친다, 거짓말 잘한다, 처음에는 좀 이랬다가 나중에는 꼭 피해를 피고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배척당하고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자 근데 우리나라도요 굴 파놓고 사는 거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지요? 저는 그랬지요? 70년대 60년대 말도 서울에서 대전에서 굴 파놓고 살거나 운막집에서 사는 사람 분명히 있었지요.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아직도 하나만 가보면 굴 파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만큼 과거부터 뭔가 거짓말 잘한다, 사기 잘 친다, 저런들 못 믿는다. 하남성이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밖으로는 말빨, 외교, 안으로는 내치, 법치, 어쩔 수가 없는데 이 고난의 땅 중원은 종행가하고 법가를 낳았고 한비자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그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 있었냐면요.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중원이 낳은 첫 번째 슈퍼스타 대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자산이 누구냐? 이 땅 보이시지요? 정나라 보이시지요? 여기 혹시 정시동 쓰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나라인데 정자산이 등장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관계시설 정비와 농지개혁, 나라가 작지만 이대로 망하게 내비둘 수는 없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생산력을 올려야 합니다. 그 농지개혁, 단순히 생산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호적을 정비하고 뭐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여기 가지도록 하고 네가 여기 소유하도록 해서 명확한 소유관계를 규정해서 명확한 소유관계를 규정하면 뭐가 좋습니까? 아무래도 생산력이 늘어날 것이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인데 자, 토지 분배와 소유, 또 농지 개혁 이런 것을 했고 이렇게 안으로는 뭘 한 것입니까? 생산력을 높이고 경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데 이 양반이 사고를 쳐버립니다. 최초로 성법을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런 겁니다. 기원전 한 5세기쯤에 최초로 성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깨알같이 어디다 쓴 것도 아니고 성동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밖에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쪽 서쪽에서는 바빌로니아나 그쪽은 성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그냥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는 굉장히 유구하다 오랬다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발주자가 동양 문명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6세기 때 처음으로 이렇게 성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자, 한번 제가 지문하면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정나라는 앞으로 나가도 뒤로 물러나도 죄가 된다. 하늘이 정나라의 화를 내린 지 오래다.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무리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어찌 죄가 되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주변에서 강대국들이 늘 날 못살게 굴고 있고, 자, 강대국들이 날 못살게 굴고 외세가 날 좀 겁박을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여기 안에 있는 지도층들이, 안에 있는 대신들이, 안에 있는 엘리트층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외세에 어디에 붙어볼까? 그래서 정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외세의 압박, 그로 인한 안에서의 내분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서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법대로 하겠다. 귀족이라고 법을 어기는 거 안 봐줄 것이다. 그리고 함부로 귀족들이 백성들의 재산과 사유재산 이런 것들 뺏지 못하게 했다고 한 건데, 제가 3번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정해진 형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곧 윗사람을 꺼리지 않게 되니 윗사람과 다투는 마음이 따라 생기게 됩니다. 형법을 근거로 유행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라의 정치가 문란해졌을 때 우형을 만들었고 상나라의 정치가 문란해져 탕형을 만들었으며 두 나라의 정치가 문란하자 구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형법이 흥성했을 때 모두 말세였습니다. 지금 어른은 정나라의 집정이 되어 농토의 경계를 엄격히 하고 서로 비방하도록 정령을 공포하고 옛날 문란한 시대의 형법을 만들고 그 형서를 주조하여 이를 통하여 백성들을 안정시키고자 하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쟁의의 단서를 알게 되면 장차 예를 버리고 형법의 조항에 맞추어 바늘 같은 일만 어긋나도 끝장을 볼 때까지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은 범법자로 넘쳐나고 뇌물이 횡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의 세대가 끝나면 정나라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 희일이 듣기로 나라가 망하려면 반드시 제도가 건설해진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너희 성문법 공개했다며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건데 좋게 말하면 완곡하게 충고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거의 반협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 성문법을 만들면 뭐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래 것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어 오른다는 겁니다. 고분고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혹시 준법 투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준법 투쟁이요? 자, 이런 겁니다. 보통 법이라는 게 법이 만들어질 때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지배 권력의 의사가 많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100% 부정할 수가 없는 말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러는 말이 좀 웃긴데 저는 한 번도 20대, 30대 남성들이 목소리를 내 조직을 해서 자신들 유리하게 법을 바꾸는 것을 본 적이 1도 없어요. 오히려 누가 법을 많이 바꾸냐면요. 여자들이 특히 젊은 여자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조직을 해서 법을 바꾸고 자신한테 유리하게 법을 새롭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목소리를 조직할 줄 안다, 조직해서 법을 바꾼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약자일까? 반대로 기득권이 있다고 하고 잔디들 가야 되라고 하지만 목소리를 조직하지 못하고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강자일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계급 카스트를 보면요. 맨 위에서 남자만 있지만 맨 밑에도 있는 게 남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 한 번도 목소리를 조직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낸 사례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남녀가 평등해질수록 아니면 사회가 또 발전할수록 특히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를 봤을 때 맨 밑에도 남자만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은 뭐랄까 저는 이제 슬슬 모병제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모병제를 왜 준비해야 되느냐? 인구 출산율이 너무 줄었어요. 한 해 30만 명 태어난다고 하는데 30만 명 태어난다고 해서 30만 명이 다 남자인 거 아니잖아요.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15만 명만 이거 군대를 쓸 수 있다는 건데 15만이 또 다 멀쩡한 애들일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거기에 또 말 안 듣는 놈, 정신 이상한 놈, 또 무슨 이런 이상한 또 있을 텐데 그때 그렇죠. 사고 치는 놈 한 놈이 가버리면요. 또 몸 불편한 사람 한 사람이 가버리면 개 카바냐고 3명, 4명, 5명이 달라붙어서 오히려 훨씬 더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지요? 뭔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근데 축산물들 떠나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저 이렇습니다. 그거가 뭐냐면 사회 맨 밑바닥이 누구냐면 남자들이고 거기에 2030 남자들이 많이 있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한테 징병이 아니라 모병을 통해서 부사관 직업을 통해서 어엿하게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때 없는 애들이 거기서 부사관 일을 하면서 꽤 한몫 챙겨 나갈 수 있게 만들던가 아니면 20대 때, 30대 때 사업을 해서 뭔가 좀 어려졌을 때 군대 가서 빚을 갚고 재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나오게 한다던가 꼭 모병제 한다고 해서 분명 20대 초반만 애들만 데려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남자들 중에서 네 아니면 40대까지 해서 군 생활 경험이 있으면 40대까지 해서요 내가 군인 일을 하겠다 부사관 일을 하겠다 그러면 군무원을 하겠다 싶으면 시켜줘가지고 계획카스트 맨 밑에 있는 남자들을 모병제를 통해서 소득 기반 마련해주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 하나의 개혁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기 누구 뭐가 있냐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 대학 진학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8% 딱 그 정도예요. 예. 자, 대학 진학률이 그 정도면요, 애들이 고등학교도 온전히 졸업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산이나 저기 이천이나 평택에 가보면요,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밥 먹고 자고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데, 뭐 한 8인 1실, 12인 1실 이런 것인데, 거기에 가보면 이미 그 다문화 가정 2세, 성인된 다문화 2세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을 오히려, 네, 군대에서 어떤 뭐 직업군인을 시켜줘가지고 한 번 더 재사회를 하고 또 어엿하게 국가에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사회 구성을 만들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단순히 출산율 문제, 안보의 문제에서만 이걸 다룰 것이 아니라 네 서민집 아들들, 못 사는 집에 네 남자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포용을 해서 네 재사회를 시킬 것이냐 어엿한 기반을 만들어서 또 이것도 있습니다. 직업군인 해가지고 일찍이 또 직업군인 돈을 벌게 되면 또 애들이 또 금방 또 결혼하고 또 애도 네, 둘셋 낳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통해서 또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맥락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모병제를 진작에 고민해봐야 어떻게 보면 모병제가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층 남은 때 주는 기본 소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 부사관 하고 싶어? 너 장기 하고 싶어 하면 무조건 시켜줘서 예, 5년, 6년, 8년 하게 해서 한 달에 월급 딱히 뭐 저기 집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사관이나 직업군인 하면 방을 제가 따로 얻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따로 살 공간을 주니까 따로 집에 주거비용 돈이 안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민 아들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 남자들을 돕고 네 하나의 또네 어엿한 사회 구성을 살게끔 도와주는 게 이런 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법을 만들고 제정할 때 보면 목소리 센 사람들, 큰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더 의사가 반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못 배웠다, 내가 사회에서 권력이 없고 기득권이 없다 치더라도 약자라고 해도요. 일단 한번 내가 법에 대해서 알고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더 내 권리라든가 내 재산이라든가 내 주장을 훨씬 더 관철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법 투쟁이다. 내가 약자지만, 내가 노동자지만, 내가 배운 게 없지만, 법을 알고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법을 모르고서 싸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암만 법을 만들 때 지배 권력의 계급의 의사가 많이 투영된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지면 지배 계급도 함부로 법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고 지배 계급의 의사가 반영되었지만 오히려 지배 계급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법이라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자, 중앙에 중원에 살고 있는 그 정나라에서 왜 성문법을 만들어서 그걸 공개를 해버렸느냐? 백성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생활 터전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만 뭐가 될 수 있다. 나라의 국력이 세지고 지배층들이 엘리트들이 함부로 전횡을 일삼지 못하게 되어서 튼튼한 국력, 안정된 기반 위에 국가가 설 수 있다는 계산을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자, 상황 같은 경우는 직나라의 상황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요. 법관, 법리라는 법정문 공무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법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법가의 텍스트 상고서에 처음으로 나온 건데
상황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전국에다가 황제가 직접 법관, 법 전문 공무원을 파견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 법 전문 공무원이 백성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대신에 홍보가 부실해서 뭘로서 사고 쳤다 이러면 법을 어겼을 때에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대신 홍보가 부실했으니까 법 전문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것인데 황제가 직속에서 천자가 직접 파견한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 유지 토 관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법의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이거 좀 법이 애매한데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 백성들이 언제든지 와서 법관 법리한테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게끔 네, 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상군서 정군표에서 확인되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만 백성들한테 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법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백성들이 법을 지킬 수가 있고 법을 통해서 자신한테 부당한 그런 침해를 따질 수가 있는 것이며 함부로 귀족들이 지방 토호들이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안심한 채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는 게 상황의 계산이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 자세한 걸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적용할 때 애매한 게 있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백성이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내가 봐도 좀 한 달이 좀 안 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보류해 놓은 다음에 중앙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야 중앙에 파견하니까 이런 것 같다 해서 다시 알려주고 그랬는데 백성이 와서 내가 답을 해줍니다. Q&A 아니면 F&A 프리퀴어틀리 앤서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해가지고요. 답변하면 기록하고 물어보면 다시 답변하고 기록하고 해가지고 뭐 감사하는 시스템도 있었던 것 같고 진나라는 굉장히 법 교육하는데 많은 공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법을 교육해야만 법을 알아야만 백성들이 나를 지킬 수가 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애초에 백성들이 법을 어기고 처벌받고 감옥에 가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백성들도 손해지만 국가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것이죠.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어린 마음으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요. 학부형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악성 민원 놓으면서 내 새끼가 공부 잘하는데 왜 학교에서 커버 안 해주냐, 왜 학교에서 신경 안 써주냐 이런 식으로 악성 민원 놓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공교육은 반에서 1, 2등 하는 놈들이 아니라 오히려 처지고 떨어지는 학생들을 하드캐리에서 끌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좀 바닥에 깔아주거나 집안이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을 잘 다독이고 관리해서 중간치 정도 되는 사람으로 사회 구성을 만들어 놓아서 사회로 내보내는 게 공교육이지 내 새끼 서울대 보내주려고 있는 게 공교육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좀 고마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학교 다닐 때 진짜 말썽 부리고 사고 치고 집안 환경 안 좋아서 막 대바라진 애들 어떻게든 달래고 어떻게든 막 다독여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저는 오히려 그런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 확실하게 절감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르치는 기술이 서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관리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바라진 애들, 환경이 안 좋은 애들, 부모가 방치한 애들을 관리하고 케어해서 무사히 졸업시키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국가의 사회에 큰일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추후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 정나라의 정재산이 이렇게 법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국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합의자 텍스트를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한자로 반드시 필자가 많이 나오면 반드시 필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상황이나 한비자를 텍스트를 보면 반드시 필자가 많이 나와요. 필연지리, 필연지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예,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이 방법이 통해야 한다. 반드시 지금 먹혀야 한다. 반드시 먹힐 수 있는 것, 반드시 통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 우리는 다른 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뭐, 허황된 이야기, 이런 이론 얘기 안 한다. 우리는 반드시 당장 먹힐 수 있고, 당장 통할 수 있고, 당장 부강병에 이로움이 되고, 당장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한다. 우리는 기름기 있는 이야기, 느끼한 이야기, 수상적인 이야기 절대 안 하고 반드시 통하고 반드시 나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이 한비자 텍스트라든가 상군선언 텍스트를 읽으실 때요. 다른 걸 떠나서 그 반드시 필자만 나올 때만 눈 크게 뜨시고 보시면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절박했구나. 정말 중원이라는 곳이 험악한 땅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한비자가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이 사상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래서 반드시 필자만 기억하셔도 법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인 환경만 빼고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뭐 철기 문명이 발전되는 시대였다. 그리고 영토 국가가 등장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사민 계급이 형성되는 시대였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 춘추에서 전국 그리고 영토 국가의 등장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시대적 환경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고 이것이 한비자의 사상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기 문명, 철기 도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기가 도입이 되면서 국가가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이제 영토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고 어엿한 꼴을 갖춘 국가가 이제 동양에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걸 단지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도 예전에 서양의 중심이 어디였지요?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그쪽 요새로 치면 어디였습니까? 이라크, 중동, 아니면 또 이란, 또 그 시리아, 아니면 저기 그리스까지 거기가 서양의 그 중심이었는데 인도도 그렇고 그 서구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철기가 도입되면서 국가가 제대로 꼴을 갖추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기의 도입이 어떻게 역사를 추동했고 이것이 또 한미자 사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가 있는데, 보통 석기 다음이 뭐라고 합니까? 청동기라고 하고, 청동기 다음이 철기라고 하고, 이런 스테이지 밟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에서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거나 구라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석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철기 아닙니다. 석기에서 바로 철기로 넘어간 거예요. 자, 청동기로 곡괭이질하고 청동기로 사람 죽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석기로 농사 짓고 석기로 사람 죽이고 전쟁하다가 철기로 농사 짓고 철기로 밭 깔고 철기로 전쟁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석기로 농사 짓다가 철기로 농사 지으면 대충 생산력의 차이가 몇 배일까요? 10배 정도 돼요, 진짜로. 특히 돌로 된 곡괭이질 하다가 철로 된 쟁기로서 소를 해가지고 우경을 끌어버리면 소가 최소한 사람 9명의 몫을 하고요. 말 같은 경우는 말이 쟁기를 끌으면 사람 목 한 15배, 20명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미리 답을 말해서 재미없겠는데 말하고 소하고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말이 힘이 훨씬 세요. 예, 노새, 당나귀도 소보다 힘이 세요. 예, 셉니다. 근데 이게 있죠. 말은 발굽 때문에 물에 들어가 버리면 얘들이 움직이기 못하기 때문에 논두렁같이 짙은 데서 애들이 못 갈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산에서 반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은 농경에 있으면 제한적인데 자, 이제 드디어 새로 된 곡괭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 된 곡괭이 등장하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땅을 깊게 팔 수 있지요. 예전에는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다음에 여기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딴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근데 땅을 깊게 파면 땅의 힘을 더 끌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더 움직이지 않아도 또 집약적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아니면 무슨 최근에 4차 산업혁명 3D 프린터 어쩌고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석기에서 철기 이것만큼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농경지의 확대, 새로 된 쟁기가 있고 깊게 팔 수가 있고 소가 가가지고 뻘 속에서 할 수 있으니까 늪 같은 것들, 갈대가 있는 그런 것, 뻘 같은 것들을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농경지로 개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또 새로 된 쟁기, 돌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석기만 있었을 때는요, 10명에서 20명, 아니면 30명, 시족 단위로 뭉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20명 단위로, 30명 단위로 생산도 같이 하고, 소유도 같이 하고, 소비도 같이 했었습니다. 시족을 모여서 살았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이고, 아버지고, 누나고, 어머니였고,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뭐였냐면, 그냥 조카고, 동생이고,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그때는 잉여 생산물이 없어요. 정말로 빠듯빠듯하게 먹고 살았는데 20, 30명 시족이 같이 뭉쳐서 일을 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유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골 때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20명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논을 다 밭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쟁기만 있으면 소만 있으면 20명이 하던 일 내가 혼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전에는 나의 혈족들이 내 생존의 근거였지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생산하는 것들을 빼앗아 먹는 하나의 군입밖에 안 돼버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전엔 똑같이 놀아먹고 똑같이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 철기가 도입되는 바람에 철기를 가진 놈과 못 가진 사람 차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커다란 차이와 계층 문화가 생겨버렸고 굳이 시족이 20명, 30명 떼거지로만 이러질 않아도 내가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내가 철로 된 쟁기만 있으면 나하고 부인하고 내 새끼 해서 4, 5인 단위도 얼마든지 생산의 단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인류 역사에서 이때만큼 커다란 변화의 파도가 인 적이 없어요. 시족 공동체가 해체가 되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계층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철기를 가진 놈, 못 가진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수직적인 질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수렵이라든가 채집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이렇게 경작을 하든가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 인류라는 게 역사에서 보면요, 97%를 사회주의적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산 것은 인류 역사에서 1%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자연적으로 DNA에는 은근히 사회주의적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려는 강한 관성이 있는 것인데, 자, 철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시족 공동체가 해체되었습니다. 4, 5인 단위로 가족이 생산 단위가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인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기존의 관념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볼 수가 없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려보자.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재정립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예수, 동양에서는 부처, 공자, 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이런 스승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야스퍼스가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역사를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위대한 스승님들이 똑같은 시기에 우수수 등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기축시대라고 하지요. 기축시대는 철저하게 철기라는 것이 뒤에 있는 겁니다. 드디어 그냥 부주국가, 도둑기득을 설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엿한 꼴을 갖춘 영토국가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영토국가가 생겼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사제가 있습니다. 전사들이 있고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통치의 근거, 통치의 정당성을 말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치 사상과 어떤 컨텐츠로서 법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이런 것들 뒤에 다 그때 등장했던 스승들, 어떤 통치 사상들 다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뭐 압축해서 말했다 보니까 뭐 소크라테스하고 저기 4대 성인만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4대 성인만 등장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 이전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자, 라이벌, 묵자도 있었고, 선자도 있었고, 그 소크라테스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소크라테스도 당시에 그 그리스에서도 그냥 뭐 혼자 있었던 게 아니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 뭐가 있냐면, 저 기억합니다. 90년대 때 뭐가 있었냐면요. 워크맨 나왔을 때 그게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저는요, 스마트폰보다 워크맨이 더 강력하게 임팩트가 혁명했다고 보는데, 자, 워크맨이 나왔던, 스마트폰이 나왔던, 우리는 아직도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 지내고, 아니면 초파일날 절에 가서, 네, 뭐합니까? 법회에 참여하지요.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이야기가 왜 통하느냐? 지금도 역시 철기 시대예요. 네. 지금도 역시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등장한 스승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공상의 질서가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산업공상의 질서가 생긴 게 아니라 산업공상이라는 하나의 계층들, 직업 집단이 생겨버린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춘추 시대가 있었고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춘추 시대는 딱 너무 간단해요. 성에 사는 사람들을 국인이라고 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인들은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것들을 갖다 바치고 국인들은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국인, 야인 이렇게 단순히 이어된 그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슬슬 춘추 시대가 저물어가고 국가의 힘이 강력해져 가고 춘추 시대의 그 귀족들이 몰락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춘추 시대 때도 상인이 있었고 공인이 있었고 그랬는데 상인들은 단순히 귀족들이 원하는 것들을 유통시켜주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고 공인들은 그냥 관용 수공업자였어요. 야, 너 이거 만들어 하니까 청동기 같은 거 만들어서 가져다 바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귀족들이 슬슬 몰락해가고 반면에 또 생산력이 커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예? 네? 교환이 그죠. 교환하는 것이 뭐예요? 시장이지요. 자, 시장이 커지고 상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마음대로 경영을 하고 공인들이 지들 스스로 알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들이 해방이 되었고 상인들이 단순히 왕이나 지배층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떼다가 그냥 그 공급하는 유통자 역할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판매자와 생산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농민도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단순히 농사만 짓고서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춘추에서 전국을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졌는데 일종의 국민 개병제도가 생겨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 농사 짓다가 농번기 때 훈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뭘로 하는 겁니까? 군사로 동원을 하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성을 쌓거나 저수지나 보를 만들 때 이 사람들 동원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야 그런 단순한 시대 때는 남은 것들 좀만 가져다 바치면 그만이었는데 이렇게 철기 문명 등장하면서 전국 시대를 가면서 농민이라는 사람들이 위상이 변화하고 성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조세도 바치고 어떤 국가 공사도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겁니다. 국가가 예전에는 니들 농업을 좀 갖춰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는 전쟁도 나와야 한다. 국가의 공사도 니들이 나와서 몸을 떼어야 한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고 통치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교환행위입니다. 국가가 원하는 게 많아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국가도 그만큼 줄 수 있는 거, 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농민들이 이제 병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세금도 냅니다. 그리고 가끔 국가 공사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주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도 토호들이나 유지들이라든가 귀족들이 함부로 뜯어먹지 못하게 뭘 해야 됩니까? 보호해주고 카바를 쳐줄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래요.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전근대 시절에도 통치행위를 잘 보면 은근히 교환의 원리가 관철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많아지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공인기층이 등장했다. 관용 수공업에서 성곽 수축과 무기 제조만 했었는데 갈수록 이제 생산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철도 만들고 뭐냐면 또 막 소금도 만들어내고 이제는 민간 경영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인들이 무기도 만들어내고 뭐 철도 만들어내고 또 뭐냐면 소금도 만들어내는데 단순히 국가에서 야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낼 것이니까 이런 청동 뭐 좀 만들어내라 이것이 아니라 국력에 직결되는 전략물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시장에서 유통되고 부유한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니들은 내가 만들라는 것만 만들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인계층들의 이야기, 그들의 요구도 국가에서 법에다가 수용을 해야 되고 통치자들이 살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인데 공인계층들을 대변하는 철학자 화상가 누가 있냐면 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자 집단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기도 해요. 일종의 길드입니다. 길드. 뚝딱뚝딱 뭔가 만들어 제조를 해내는데 그 안에서 강력한 룰이 있고 지켜야 되는 바가 있고 함부로 국가 공권력이 뜯어먹거나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집단이었고, 자, 상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라고 해요. 상인. 근데 상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은나라가 원래 상나라였죠. 상나라가 망해버리면서 은나라, 상나라, 은의 유민, 상의 유민. 근데 그 상의 유민들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할 게 없었어요. 상업과 유통에 유리한 땅이다 보니까 은나라 유민들이 장사를 하게 되었고 상의 유민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뭐가 된 것입니까? 상업이 된 것입니다. 숭산, 소림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소림사가 처음으로 무술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달마대사가 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역근경이라고 하는 요가 일종을 가지고 스님들한테 보급을 한 겁니다. 너무 수행만 하고 있으면 몸이 약해지니까 요가 일종을 보급한 것인데 그러다가 몸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국토 정중앙에 있으니까 북쪽에서 무술인, 남쪽에 무술인, 여기 퇴역 군인들을 끌어모아서 여기저기 무술 노하우들을 합쳐서 종합시키다 보니까 무술의 본산, 숭산, 소림사가 생긴 것입니다. 상업의 기원은 이렇게 은나라 유민들인데 처음에는 그냥 뭐냐면 그냥 귀족들이 그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생산력이 늘어나고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상업이 하나의 어엿한 업이 된 것이고 상인들의 숫자가 쪽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독립된 목소리를 내는 상인 계층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수록 목소리를 크게 내었는데요. 자, 진시황의 천하통일 뒤에 그 사람이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뭐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진시황의 아버지 같기도 합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여부리가 있었지요. 그지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자, 갈수록 전국시대로 갈수록 교통망이 정비가 되고 도량형이 통일 이야기가 나오고 관세를 없애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다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상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 뒤에 여부리가 있었고 여부리가 대상인인데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스폰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 나라가 합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의 시장이 커다란 시장이 열려버리는 것이지요.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통일돼 버리면 여기는 화폐의 가치가 달랐지만 같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불일치했던 어떻게 도량형이라든가 어떻게 또 그 마차의 또 그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통일될 수 있는 것인데 천하통일도 적지 않게 상인들이 목소리를 내서 추동을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한비자가 그 살아서 태어났을 때 전국 시대에는요, 사, 농, 공상, 사는 누굴까요?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비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사는 누구냐 이렇습니다. 왕 밑에서,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벼슬을 하는 귀족 집안 사람이 아니라 왕 밑에서, 자, 춘추시대 때는요, 대를 이어서 귀족들이 그 벼슬을 했었는데 그때는 왕이 함부로 자르지를 못합니다.
춘추시대 때는 일종의 왕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 연합 지배체였는데 그때는 왕이 함부로 자르고 이런 게 못했지만 이제 뭐가 되냐면요. 전국시대로 갈수록 누가 통치를 돕느냐 왕이 고용을 하고 왕한테 녹봉을 받고 철저하게 능력에 의해서 임용되고 인사평가를 받는 전문 행정인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도 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행정인 어떻게 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고 늘 고용부사라는 시달리는 비정규직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국인, 야인, 이용화된 시대였는데 이제는 산업, 공상, 전문 행정인, 공인들, 상인들, 위상이 달라진 농민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의 욕구, 이 사람들의 요구, 이 사람들의 주장들을 적절하게 국가가 통치 사상의 법에다가 수용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법가를 보면요. 상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사유재산을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고 절대로 시장에서 저울이라든가 이런 도량령 가지고 장난 못 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것인데 적지 않게 지금 한참 실력을 갖추고 경지를 갖추어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바램들을 담아낸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군자라는 게 있고 소인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군자가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한자만 보면 돼요. 아주 쉬워요. 군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요? 임금의 아들들, 예, 좋은 피를 타고난 사람들, 요새 말로는 무슨 수저? 금수저입니다. 그지요? 근데 정치적이고 신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 또 어떤 뜻의 군자가 있습니까? 저 사람 참 군자야, 저 사람 참 군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신분과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때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지요. 그래서 군자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금수저 아니면 인격의 완성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미, 신분적인 의미였어요. 소인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소인이야, 소인비야 할 때는 어떤 뜻입니까? 작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연결지가 못한 사람이지요. 그지요? 근데 원래는 소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정치 신분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군자는 정치를 하고 정신노동에 종사하고 소인들은 세금으로 내는 그런 피지배계급, 피지배계층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생산력이 늘어나고 국가가 다원화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밑바닥 계층 중에서도 실력을 쌓고 경제력을 갖추어서 치고 올라온 사람들이 생겨버립니다. 차상위 계층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실력을 쌓아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거였지만 지금 내가 땅이 넓어졌어.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 내가 예전에 한낱 장사지었지만 지금 내가 많은 돈을 벌었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어? 무슨 욕심이 생깁니까? 나들이 슬슬 정치적으로 뭔가 목소리를 내고 내 신분도 명확하게 인정해달라는 그 인정욕구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소위는 이렇게 본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 아니면 단순한 피지배 계층이었는데 이제 국가가 커지고 다원화되고 철기로 인해서 생산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인 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인입니다. 예. 소인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 아니면 피지배 계층. 근데 피지배 계층 중에서 갑자기 실력을 드러내면서 실력파 차상위 계층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면 신흥 세력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 농, 공, 상. 장사를 했지만 떼돈 번 사람들, 공인이었지만 경영에 성공한 사람들, 내가 부모는 아무런 배경이 없지만 실무 행정 능력을 갖추고 글을 아는 사람들, 내가 농민이었지만 옛 대주주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슬슬 국가 지배, 제 식들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 안으로 슬슬 표를 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또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힘과 지혜, 실력을 국력으로 전환시켜야겠지요. 그래서 법가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바램,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몽석을 깔아 주어서 이 사람들이 국가 정치의 장에서 날리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았는데, 자, 법과 사상의 태도, 법과 사상의 성숙 뒤에는 사민계층의 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배경,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한 편에 따로 할애를 했어요. 애덤 스미스와 한비자에게 따로 할애를 해놨는데, 한비자가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땅 주인이 일꾼이 이뻐서 맛있는 것을 먹이는 게 아니다. 또 일꾼은 땅 주인이 이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했냐면, 땅 주인은 어디까지나 잘 먹여야만 얘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나의 이득이 늘어나니까, 또 고용된 사람은 내가 죽어라 일을 해야만 나한테도 뭐가 오는 겁니까? 더 많은 어떤 소득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철저하게 이기심으로 만나는 것이고, 각자 이기심이 잘 만나면 전체 국가 생산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서로가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각자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이 성사된다고 했는데,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빵을 먹는 거, 내가 고기를 먹는 거,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푸주간 주인의 어떤 좋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잘 살는 마음 때문에 나도 이득을 보는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보면요, 어떤 이기심을 긍정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한비자가 인간은 이익이다, 인간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욕망, 이익을 탐하려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라. 대신에 인간이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런 동기가 공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잘만 짜 놓으면 나라의 힘이 아주 강해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이익의 긍정, 묵자는 계몽된 이기심, 상황은 어떤 인센티브의 제도에 대한 하나의 통찰이 있었고, 순자는 시장주의자, 한비자 이렇게 있었는데, 한비자하고 상황, 법가들이 특히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이익을 긍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민계급들, 상인들과 공인들의 것을 특히 더 많이 반영을 한 것이죠. 인간의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긍정하고 욕망을 긍정해야만이 더 물건을 많이 만들 것이며 생산 효율이 올라가고 더 재화가 많이 또 유통이 되고 서로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들의 마음, 나 잘 살 거야. 나 더 좋은 집에서 살 거야. 나 더 좋은 옷을 입을 거야. 이런 마음들을 긍정을 해야만 시장이 커지고 국력도 커지고 전체의 이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법가가 그냥 억압제일 같지만 이런 통찰이 있어요. 국력과 공익은 사익에서 시작이 된다. 사익을 통해서만 국력이 세지고 공익이 커지는 것, 이런 통찰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육아하고 법가를 봤을 때 육아보다 훨씬 더 법가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장 경제와 호환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인들의 시대에 소인들의 이기심, 소인들의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인들을 보고 군대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소인들한테 뻘소리 하면서 십선비질을 하면서 너희들 그 욕망을 탐하는 마음 없애라, 줄여라, 너희들 군자가 되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 너희 소인들, 너희들의 재능, 너희들의 재주, 너희들의 가라, 마음껏 펼쳐봐라. 단 남의 사유재산을 뺀다든가 경쟁의 규칙들을 어긴다든가 이런 짓만 하지 말고 정해진 틀 안에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재주를 부려가면서 돈 벌고 많은 것들 얻으려고 용을 써봐라. 그러면 국가가 힘이 세지고 우리나라가 작지만 나라가 부유해져서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의 통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비자가 이렇게 소인들의 시대에 사민계급의 성장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법과 사상이 무르익었다, 이런 말 드리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원래 근대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근대는 군자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소인들의 시대고 소인들의 해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나는 군자, 너는 소인, 이것은 근대의 부정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우월해, 내가 저 사람들과 정의로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거,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근대가 아니라 오히려 전근대 조선으로 돌아가자, 이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나도 소인이다. 너도 소인이다. 너도 몰입이고 나도 몰입이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을 탐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다를 것이 없고, 나도 얼마든지 이익을 탐하다 보니까 남한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근대인 것 같아요. 근대는 본래 서학설이고, 근대는 모두가 다 소인배고, 나도 호루새끼 옷이다 인정하는 게 철저하게 근대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함부로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소한의 선만 지키자. 내 위기 소중한 만큼 너의 위기도 소중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서로 간에 적당한 건강한 거리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모두 다 소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인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긍정하고 그걸 통해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존재하는 법가가 육아보다 훨씬 더 근대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이, 최소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주의사는 보장, 그러니까 재판, 조세, 병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의 근거에서 돈을 뜯어내고, 법의 근거에서 병역을 부과하고, 철저하게 법대로 공정하게, 예, 특히 인신을 구속하고 할 때는 법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진나라가 투명하게 법대로 다스리고, 법대로 세금을 부여하고, 법대로 병역을 부과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진나라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도량형의 통일, 법의 평등을 선언하고, 기회의 평등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진나라가 인류 최초의 근대 국가가 맞고, 그랬기 때문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법가가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가장 근대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로 근대 국가를 만들었다. 법과 사상이 어떻게 보면 근대 사상이다. 그리고 이때 지도 형태가 15, 18세기 유럽과 유사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동양이 서양한테 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동양이 서양보다 근대를 빨리 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더 못 나아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서양이 왜 동양을 앞질렀느냐? 별거 없습니다. 힘의 중심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군사, 혁명, 과학기술, 경쟁을 벌이는데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가지고 경쟁을 벌이다 보면 이런 게 특징이 일어납니다.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벌이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 하나씩 어떻게 돼야 돼요? 중앙 집권화되고 국력을 유기적으로 합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징병 제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가지고 무한 경쟁을 벌이다 보면 기술도 긍정하게 되고 군사혁명도 일어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맨날 전쟁하고 무기를 만들어내려면 이게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집니다. 서양이 왜 근대를 일궜느냐? 권력이 복수의 권력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쩐이 상인 계급이 쩐을 가진 상인 계급의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국왕이 귀족보다 사제보다 무사보다 상인 계급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궁극적으로 결국엔 상인 계급이 아예 지배 권력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먹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근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얼마나 권력을 쥐느냐, 상인들이 얼마나 자신한테 유리하게 국가의 법과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느냐, 거기에서 근대냐 아니냐 갈리냐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겁니다. 유럽은 쪼개져 있다 보니까 경쟁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상인 계급이 위상이 올라가면서 결국엔 상인들의 세상이 열려버린 것이고 동양도 이렇게 유럽과 유사하게 경쟁을 벌일 기간 동안에는 상인들의 위상이 무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침 뭐가 된 겁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바람에 동양은 일제히 경쟁이 종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상인들이 위상이 위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경쟁 이런 겁니다. 전국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요 동양의 근대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15, 18세기는요 서양의 전국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 서양의 대자백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한비자랑 유사합니다. 공제랑 에드먼드 버크랑 유사합니다. 또
데이비드 휴메나 순자랑 비슷합니다. 홉스랑 묵자랑 유사한데 인간이 이렇습니다.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고 15, 18세기고 이쪽은 기원적이지만 환경이 유사하면 비슷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무조건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발전이 일어나고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춘추의 논리가 있고 전국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 춘추는 우리도 저기 그랬습니다. 한국시대 초기에는요, 우리도 왕이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구려 그때 신라가 뭐 했습니까? 화백회의 뭐지요? 왕이 단독의 주권자가 아닌 겁니다. 귀족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고 왕이 개판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이요.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가 있었지요. 자, 춘추시대 때는요, 귀족 집단지도 체제였는데 전국시대 때는 뭡니까? 중앙 집권을 하기 때문에 왕 혼자서 단독의 주권자로서 1인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생산력이 늘어나고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게 되었다. 춘추시대 부족국가, 전국시대 영토국가.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까? 왕이 혼자서 이론적으로 전 국토와 인민들을 다스려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춘추시대 때 아주 옛날에는 시족 집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도 춘추시대 때도 왕이 있었지만요. 유명무실했고 또 그때는 시족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왕이 뭐가 있냐면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직접 다스리는 게 안 됐어요. 족장을 통해서 시족의 장을 통해서 간접 지배밖에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4, 5인 단위로 가정이 재편되면서 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5인 단위의 가정을 직접적으로 이론적으로 다스려야 될 필요가 생겨버린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단독의 주권자, 영토 국가, 그리고 이론적 지배, 다이렉트 지배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법가가 등장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왕이 권력을 공고하게 해봐야 한다. 왕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직접 지배를 해봐야 한다. 한비자 사상 뒤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시대 직접 지배를 해야 됩니다. 영토 국가입니다. 국경선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내가 국경선 인민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누가 사는지 파악을 하고 호적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며 세금을 거두고 병역 자원으로 내가 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군사 대국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나라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체급이 커지면 어떤 게 있습니까? 단순히 중앙 집권 중앙 정치 무대가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좀 필요하게 됩니까? 행정의 의미에서 다스림도 필요해지게 되는 것인데 법가라는 이런 게 측면이 있습니다. 육아 같은 경우도 공자의 사상, 맹자의 사상 보면요, 그것도 정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요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공자의 이야기가 논어의 이야기가 인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한다. 백성들한테 어짐을 베풀어라. 이런 것들은 정치 사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행정 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법가 같은 경우는 아예 사항을 이렇게 합니다. 장정의 숫자, 노인의 숫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 사람이 태어난 바로 국가에 등록을 하게 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무슨 사람의 수, 말의 수, 깨알같이 다 얘기를 해놓는데 사항과 한비자 사상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 맥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맥락도 있는 것인데 자, 전국시대가 가면서 영토 국가가 되면서 이런 바로 무엇이냐면요. 단순 정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정, 국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틀을 갖춰서 체계를 갖춰서 해볼 것이냐 이런 수요에 법가가 훌륭히 응했고 한비자 사상이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한비자가 어떻게 하면 왕권을 공고하게 할 것이냐, 왕이 이론적인 지배를 할 것이냐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궁중사회 그 험악한 사회에서 왕이 신하들한테 아니면 외척들한테 대신들한테 그런 호랑이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쪽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비자는요 뭐냐면 한나라의 반개 왕자였습니다. 후궁의 첩이었다 보니까 궁중사회가 얼마나 살벌한지 잘 알고 있었고 궁중사회에서 얼마나 왕의 권력이 위태위태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 자 지정학적인 배경과 아까 선 시대적인 배경 뒤에 이런 궁중사회적인 배경도 있는 것입니다.
한비자 그 텍스트에 이런 말이 실려 있어요. 문둥이가 왕을 불쌍하게 본다. 그만큼 당시에 찬탈과 시해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비자가 어떻게 하면 신하들한테 외척들한테 왕의 권력이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절박함도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위조로 3분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신하 3명한테 실력자 3명한테 나라를 뺏겨버려서 나라가 3분 된 거 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비자가요. 이렇게 하면 왕권을 뺏긴다. 이렇게 하면 신하들한테 먹힌다. 이렇게 하면 대신한테 휘둘린다. 경고 많이 했는데 공포 마케팅 가지고 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역사에서 이런 교훈이 있다. 역사에 누가 범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의 왕권은 절대로 안정화될 수가 없고 오래 갈 수가 없다 얘기 많이 했는데 한비자가 말한 법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한비자가 말한 법, 그리고 신하들 다른 술대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살벌한 궁중사회에서 살아남아 볼 것이냐. 근데 궁중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부터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한비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악설, 묵자도 성악설이고, 순대도 성악설이고, 노자 장교도 성악설인데, 한비자가 제일 극단적인 성악설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궁중사회라 그래요. 자, 궁중사회입니다. 내 부인도 권력의 경쟁자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부인의 아버지, 내 부인의 친척들이 내 목을 조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이 내 걸 뺏어볼 수가 있습니다. 수나라도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외척이 뺏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이지요? 그지요? 아들한테도 내 권력을 빼앗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 왕들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장남한테 개죽음 당하는 왕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왕들은 누굴 이뻐합니까? 막내 아들을 이뻐해요. 왜냐면 큰아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나랑 같이 전쟁 다니고 하면서 실전 경험도 많이 있고, 얘가 또 언제가 아버지를 거꾸로 때리고, 당태종도 어떻게 왕이 올랐습니까? 아버지, 한때 호루새끼짓 해가지고 왕이 올라버렸죠? 근데 당태종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마누라도 아들도 못 믿겠습니다. 이런 군중사회 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왜 어둠의 성경이냐? 한비자가 때로는 왜 인간을 거의 승냥이처럼 보았느냐? 궁중사라는 배경도 뒤에 있는 것인데, 세 줄 요약해 볼게요. 지정학적인 배경, 고난의 땅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철기 문명과 사민계급의 등장, 전국시대의 논리, 전국시대적인 수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궁중사회라는 살벌한 배경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비자가 반드시 필, 그리고 법과 수를 주장한 것이다. 우리는 절대 한가한 이야기할 틈이 없다. 그리고 법으로서 꼼짝 못하게 빈틈없이 통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만 잘 기억하시면 한비자 텍스트를 읽었을 때 왜 한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여기까지 나아갔구나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 첫 번째요. 지정학적인 환경, 어떤 땅? 고난의 땅. 두 번째, 역사적인 배경, 철기 문명과 뭐죠? 하민계급의 등장, 그리고 전국시대적인 논리와 수요. 앞으로 한비자가 그걸 따라오시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고 혼자서 이 텍스트 읽는 것도 쉽게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